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 중인 요트가 있습니다.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발달한 허리케인 레이몬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커플 타미와 리처드는 허리케인을 피해 진로를 바꾸려고 하지만 이미 수백 킬로미터 크기로 발달한 허리케인을 피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4급 허리케인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타미가 방향키를 잡고 있는 동안 리처드는 강풍 속에서 돛을 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타미는 너무나도 강한 파도와 바람에 힘겨워하는 리처드를 도우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폭풍이 치는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합니다. 갑판 위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미친듯이 회전하는 붐은 마치 날아다니는 망치 같고 춤을 추는 로프와 찢어진 돛은 언제라도 사람을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안전 로프를 걸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갑판에 있다가는 파도에 휩쓸려 배의 어느 곳에 부딪히거나 물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리처드는 타미에게 방향키를 넘기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외칩니다. 타미가 선실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때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쳐 타미는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갑판에 있는 리처드는 바닷속으로 튕겨나갑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정신을 잃었던 타미는 물이 찬 선실에서 깨어납니다. 뇌진탕으로 인해 기억이 흐릿했지만 항해 중 허리케인을 만났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타미는 리처드가 보이지 않자 서둘러 갑판으로 나가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겨우 힘을 내어 갑판에 나가보니 허리케인은 지나갔지만 리처드는 온데간데 없고 배는 곧 가라앉을 듯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타미는 리처드의 안전 로프를 발견하고 끌어당겨보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타미는 이제 이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난파된 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타히티에 들른 23살의 타미는 원래 미국 샌디에고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조부모와 함께 자랐고 졸업 후 멕시코로 가서 살던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 항해를 배우게 됩니다. 바닷가에 살던 타미는 어릴 때부터 배와 항해를 좋아했습니다. 꿈이 많았던 그녀는 123피트 요트에 올라 남태평양에서 1년 반 동안 선원으로서 경험도 쌓았는데 새로운 일을 알아보며 휴식을 취할 겸 이곳 타히티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배를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우연히 리처드를 만나게 됩니다. 33살인 그는 타히티에서 요트 항해사로 일하고 있었고 선박 건조 및 항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배와 항해를 좋아하고 성장 배경과 인생관이 비슷했던 두 사람은 몇 마디 주고받기도 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적극적이고 와일드한 타미와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리처드는 마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울메이트를 만난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꿈꾸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요트를 타고 일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는 지인으로부터 요트 한 척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까지 운반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1만 달러의 보수와 1등석 항공권이라는 마다하기 어려운 제안이었고 리처드는 타미와 함께 가는 조건으로 응낙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타히티에서 샌디에고까지 6,000km가 넘는 항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리처드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습니다. 배의 거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언제라도 가라앉을 듯 위태롭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로 메이데이를 외쳐보지만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너무나 외딴 태평양 한가운데라서 그런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는 지구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에 휩싸여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너무 지쳐 그대로 쓰러졌던 타미는 다음날 다시 깨어납니다. 구명보트가 사라진 것을 보고 마치 리처드가 그것을 타고 멀리 떠났다고 착각합니다. 미친듯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곧 그것이 환영임을 깨닫습니다.
타미는 일단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급한 대로 덕테이프로 구멍을 막고 빌지 펌프를 이용해 물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이기 위해 부러진 마스트를 다시 세워야 했는데 한참 노력한 끝에 앞쪽 집 세일을 겨우 펼 수 있었습니다. 배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지만 애초 목적지인 샌디에고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선수돈만 사용할 수 있었고 게다가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역풍에서 항해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식수 문제도 있었고 배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타미는 지도를 펴고 고심한 끝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하와이로 향하기로 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태평양에서 약간의 계산착오만 있어도 하와이를 한참 지나칠 가능성이 컸고 그렇게 된다면 망망대해에서 죽을 게 뻔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와이는 약 1500 노티컬 마일, 즉 2700km가 넘는 거리였지만 이게 가장 가까운 섬이었고 또한 북쪽으로 가면 측풍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배의 항법 장치와 무선 장치 등이 전부 고장이 났기 때문에 타미는 옛날부터 뱃사람들이 사용하던 6분의 1을 사용하여 현재 위치를 측정합니다. 이 당시 GPS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라 정확한 시계와 천체 관측을 통해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정오마다 타미는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여 경도와 위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지금껏 느끼지 못한 상처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머리의 상처를 스스로 꿰매고 상처를 소독하며 엉망이 된 선실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허리케인의 음식마저도 쓸려나가고 남은 것은 몇 개의 통조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땅콩 버터 한 덩어리를 입에 넣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며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잊어봅니다.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타미는 하와이로 가는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계가 필요한데 시계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방향타도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타미는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힘겹게 방향타에 끼인 돛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리를 하면서 남은 식량을 챙겨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콩 버터와 몇 가지 통조림인데 겨우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아껴 먹어야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작사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 사냥을 시도했지만 허탕만 칩니다. 어느 날 쏟아지는 비에 기쁨의 소리를 지릅니다. 물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은 다시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날은 선실 바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맥주를 마시며 며칠 동안의 고생을 잊고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타미는 힘들 때마다 기타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더 힘들었는데 잠시라도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리차드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리차드가 청혼하던 그날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깁니다. 잠에서 깬 타미의 옆으로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지나갑니다. 그녀는 조명탄을 쏘며 손을 흔들어 보지만 화물선에서는 타미의 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실제인지 환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지 한 달이 지나 발견한 배를 그냥 지나친 타미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원양 항해를 해본 적이 없는 타미는 과연 하와이에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키를 잡고 하와이로 향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하늘이 아름답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던 타미는 바람이 점점 강해지며 다시 폭풍이 다가올까 두려워하지만 다행히 험한 바람은 금방 잦아듭니다. 타미는 허리케인에 리처드가 사라진 그날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녀는 너무나 지쳐 이제는 일어날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마치 일어나라고 계속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타미는 억지로 일어나 오늘도 방향키를 잡고 하루를 버텨나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오로지 리처드와 함께했던 기억뿐이지만 이제는 그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냥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타미는 힘없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뱃전에 내려앉은 새는 육지에서 보던 새였고 망원경을 꺼내던 타미의 눈에는 섬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하와이 근처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타미는 눈앞에 보이는 배에 신호탄을 쏘았고
그녀를 구한 것은 일본의 과학연구선이었습니다. 타미는 사고 후 41일 동안 혼자서 난파선을 끌고 이곳까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있을 때보다도 구조된 이후 그녀의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 집중한 나머지 리처드에 대한 그리움마저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고 후 6년 동안 타미는 머리 부상으로 인해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페이지에서 떠올라 보였고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악몽에도 시달렸고 비행 공포증까지 생겼습니다. 타미는 리차드에 대한 꿈도 꾸었고 계속해서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고 8년 후 그녀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리차드와의 추억만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타미는 리차드가 타히티에서 그녀에게 준 반지를 장미에 묶어 바다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권유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타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건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Red Sky in Morning이란 책을 썼고 나중에 이 책을 바탕으로 어드리프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은 이 영화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잘 짜여진 영화니 꼭 한번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타미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고 항해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100톤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되어 5만 마일 이상의 항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 10년이 지나 타미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줄 에드워드라는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샌후안 섬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